5년 내내 내 대소변 봤더니 불쌍한 년.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시어머니가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는 담담하게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강남 200억 건물은 둘째 며느리에게, 큰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이 늘 지니시던 가방 하나를 남긴다. 며칠 뒤 떨리는 손으로 녹슨 버클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그 안에 담긴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모진 말 속에 감춰져 있던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 그리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통쾌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 조문객이 신발을 꿰신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 자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텅 빈 시어머니의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품에 끼고 다니시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가방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무릎 위에 올리자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시어머니의 살냄새가 훅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병실에서 마주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앙상한 손으로 제 손목을 힘겹게 잡아 끌던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큰애야. 말순이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억지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기운 빠지세요. 네, 조금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말순이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부릅뜨더니 침대 옆에 세워둔 낡은 가죽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네가 챙겨라. 남들 보기 전에 얼른 네가 가져가. 예, 저 낡은 가방을요? 어머니, 저걸 제가 왜 챙겨요? 아휴, 답답한 것. 묻지 말고 꽉 끌어안고 있어. 누가 뺏어갈라. 잔말 말고 얼른 챙겨. 말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에 가방끈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고 지지리도 궁상맞은 년. 5년 내내 시어미 구린내 나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쯧쯧. 아이고 불쌍한 년. 말순이 창백한 입술 사이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눈물 나게 자꾸 왜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러니까 얼른 기운이나 차리세요. 네. 말수는 대답 대신 제 손등을 두어 번 툭툭 두드리더니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방 안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지요. 저는 무릎이 낡은 가방의 녹슨 버클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쌍한 년이라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버클을 살짝 벗겨내자 가죽이 삐거덕 소리를 냈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가방 속 광경을 마주하기 전 제 삶이 어쩌다 이 자리까지 흘러왔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원, 올해 38입니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화훼 농원 하나를 꾸리며 살아왔지요. 어릴 적 저희 집은 흙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을 만큼 가난했고 저는 5남매의 맞이로 태어나 일찍부터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흙을 만지셨고 저는 그 옆에서 잡초를 뽑으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도 식물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면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서준을 만난 건 8해 전 봄이었습니다. 농협에 화분 배달을 갔던 그날 창구에 앉아있던 서준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기요, 이 화분 이름이 뭡니까? 꽃이 참 예쁘네요. 서준이 손끝으로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아이비라는 풀이에요. 겉보기엔 작아도 엄청 튼튼해요. 며칠에 한 번씩 물만 푹푹 주면 알아서 쑥쑥 잘 크거든요. 아하, 튼튼하구나. 성격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제가 잘 키워볼게요. 그날 이후로 서준은 매일같이 농원에 들러 이런저런 꽃을 사갔지요. 석 달쯤 지나자 서준의 자취방은 화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는 그제야 서준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준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자수성가로 재산을 일군 홀어머니 앞에서는 늘 어깨가 축 처지는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을 처음 뵙던 날 저는 새 원피스를 사입고 두 손을 얌전히 모은 채 서준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웬 흙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나 했더니 네가 서준이가 만난다는 그 꽃집 아가씨냐? 딱 보아하니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겠구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원이 농원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꽃향기 나는 거라니까요. 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감쌌지만 말순의 눈빛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농원이면 결국 흙 파먹고 사는 농사꾼 아니냐?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따 대고 흙수저를 들이밀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말순이 밥상을 손끝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얼굴만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인 동서유진은 대접이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유진이 명절에 들를 때면 말순은 손수 갈비찜을 하고 굴비를 굽곤 하셨지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어서 와라, 어서 와. 넌 그 비싼 손으로 부엌 근처에도 오지 마라. 의사 선생님 손 다치면 큰일 나. 넌 저기 가서 과일이나 먹고 푹 쉬어. 말순이 유진의 손을 붙잡으며 흐뭇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에 콕 박혀 있습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겨울,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이서준 씨 댁 맞습니까?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님이 지금 길에서 쓰러지셔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빨리 튀어오세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유난히 시렸고 서준은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말순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지요. 의사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자 서준이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지원아.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평생 돈만 벌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저렇게 덜컥 쓰러지시고 나 진짜 어떡해. 서준이 제 손목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서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울지 마. 당신 자꾸 이러면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 병수발은 다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을 서준에게 던지고 며칠 뒤 동서 유진이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유진은 명품 가방을 한쪽 팔에 걸친 채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 간병 절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 원장이에요. 내 수술 스케줄이 하루에 몇 개인데 어머니 똥기저귀를 갈고 있겠어요? 동서, 그래 알아. 동서 바쁜 거 아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역시 형님이 눈치가 빠르시네. 형님은 총구석에서 꽃 몇 송이 파는 거 말고는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맏며느리인 형님이 어머니 모시는 게 맞죠.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 간병비는 꼬박꼬박 붙여드릴 테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유진이 손끝으로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병실 밖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말순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넌 왜 안 가고 여기 뻗치고 서 있어? 말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안 가요. 오늘부터 밤낮으로 제가 어머니 딱 붙어서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기운 내세요. 치워라.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말순이 성한 오른손으로 이불을 세게 쥐어뜯듯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감싸 쥐고 이불을 다시 반듯하게 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밀어내셔도 저 절대 안 가요. 서준 씨 몫까지 제가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말순이 고개를 획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차갑게 돌아간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나날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날 저녁 저는 농업문을 절반쯤 닫고 짐 가방 하나를 꾸려 시어머니의 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넘어서던 순간 제 손끝에 닿던 그 서늘한 문고리의 감촉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댁의 새벽은 늘 어둠보다 먼저 저를 깨웠습니다. 5시가 되기 전 안방에서 들려오는 앓는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꿰신곤 했지요. 말순의 이불을 걷어내면 축축하게 젖은 기저귀와 시큼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코를 찡그리는 대신 물수건을 대워 시어머니의 몸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그 새벽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자 5년 내내 반복된 저의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개운하시죠? 물이 딱 좋았어요. 저는 새 기저귀를 채우고 이불을 반드시 덮어드리며 말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말순이 눈을 반쯤 뜨더니 얼굴을 확 일그러뜨렸습니다. 저리 가. 네 손 닿는 거 싫다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직 새벽인데 뭐 좀 잡숫고 다시 주무셔야죠. 안 먹어. 네가 하는 밥은 솥의 맛이야. 말순이 성한 손으로 이불 자락을 확 잡아 얼굴 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잠시 그 이불 위에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복죽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곱게 무쳐 상을 차렸지요. 아침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자 말순이 상 모서리를 성한 손으로 힘껏 밀쳐냈습니다. 상 위의 죽그릇이 방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뜨거운 죽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발등이 화끈거리는 것도 잊고 얼른 걸레를 가져와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내 손으로 못 먹느니 굶어 죽고 만다. 네가 떠먹여주는 거 죽어도 안 먹어. 말순이 성한 팔을 부들부들 떨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밥알을 한 톨 한 톨 주워 담았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이따 새로 끓여올게요. 배고프시면 부르세요. 부르긴 누굴 불러. 꼴도 보기 싫은데. 방문을 닫고 나온 뒤에야 저는 발등에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찬물에 발을 담그며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에도 유진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은 코를 손으로 살짝 가리며 거실을 둘러보았지요. 형님,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어머니 방 환기 좀 자주 시키셔야지. 유진이 소파 등받이를 손끝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환기 자주 해. 그래도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형님, 어머니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좀 더 신경 쓰시라는 얘기죠. 유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저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꼭 쥐었지요. 동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손이 모자라서 그래. 어머 형님, 저 오늘 손톱 새로 한 거 안 보이세요? 이거 하나에 얼마짜린데 이걸 부엌에서 망가뜨려요. 유진이 손톱을 반짝이며 제 눈앞에 손을 펴보였습니다. 형님은 원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손끝이 야무지시니까. 옆에 있던 시고모가 유진의 편을 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 유진이 손은 사람 얼굴 만지는 손이야. 부엌에 들릴 손이 아니지. 시고모가 유진의 등을 토닥이며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서서 타 들어가는 부침개를 뒤집었지요. 형님, 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유진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모실 생각이야. 에휴 형님 답답하시긴.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하시는 데가 있는데 시설이 특급 호텔 뺨쳐요. 어머니도 그런 데 계셔야 대접받으시죠. 유진이 큰 목소리로 시고모들이 다 듣게끔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유진이 네가 알아봐드려. 형님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시고모가 유진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위 부침개가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뒤집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진 부부는 명절 선물 세트 몇 개만 두고 훌쩍 떠나버렸지요.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 서서 새벽 2시까지 그릇을 닦았습니다. 간병 4년째 되던 봄 말수는 놀랍게도 짧은 단어들을 뱉을 만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시어머니 방에 새로 사온 진달래 화분을 살며시 들여놓았지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진달래예요. 어머니 고향에도 이거 많이 폈다면서요. 저는 화분을 창가에 놓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말순이 진달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필요 없다. 갖다 버려. 어머니 예쁘잖아요. 그냥 두고 보세요. 버리라니까. 네가 갖다 놓은 거 다 꼴 보기 싫어. 말순이 성한 손으로 이불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드리려 이불을 걷었지요. 그때 말순의 성한 손이 번개같이 뻗어나와 제 손등을 힘껏 꼬집었습니다. 살점이 뜯길 듯한 통증에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손등을 감싸 쥐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순이 저를 노려보다가 다시 성한 손으로 제 팔뚝을 잇는 힘껏 꼬집었습니다. 불쌍한 년.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 왜 도망을 안 가?
말순이 이를 악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안 가요. 가라니까.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네 팔자 네가 챙기고 나가라니까. 말순이 제 손등을 밀쳐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근 채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 죽여 흐느꼈지요. 손등에 벌겋게 부풀어 오른 자국을 물로 씻어내며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진 낯선 여자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서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 손등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손등이 왜 이래? 서준이 제 손목을 조심스레 잡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좀 힘드셨나 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지원아, 정말 미안해. 서준이 제 손등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 어머니가 아프신 건데. 내가 유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어머니 병원비고 뭐고 돌아가면서 좀 모시자고 다시 얘기할게. 됐어. 유진이가 온다고 어머니가 편하시겠어. 그냥 내가 할게. 저는 서준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는 개수대 앞에서 그릇 하나를 꺼내 무심히 물을 받았습니다. 그릇 안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간병 4년째가 저물어갈 무렵 말순의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호흡이 얕아지자 저는 맨발로 뛰쳐나와 구급차를 불렀지요. 서울 한복판의 대학병원 특실 침대 위에 눕혀진 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사흘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서준이 갈아입을 옷을 챙겨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들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린 건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유진이었고 그 뒤로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지요. 형님,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유진이 굽 높은 구두를 또각거리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남자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인사드리세요, 형님. 이분이 최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니 재산관리 오래 맡아오신 분이에요. 유진이 최 변호사의 팔짱을 살짝 끼며 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강지원 씨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잠깐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요.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로요? 어머님께서 정신온전하실 때 미리 작성해 두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찍었지요. 형님, 서준 오빠도 좀 부르세요. 아주버님도요. 다 같이 들어야 하니까. 유진이 저를 재촉하듯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준과 시동생 서운 이 병실에 들어섰지요. 좁은 특실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침대에 누운 말순의 얕은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내 협탁 위에 반드시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건 어머님께서 작년 봄에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일종의 미리 하는 재산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어머님 명의 건물 한 채를 둘째 며느리 되시는 박유진 씨 앞으로 미리 넘기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강남 건물이라니요. 그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200억을 유진이한테 다요. 그럼 우리 지원이는요? 5년을 어머니 옆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서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강지원 씨한테는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빌라 한 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은 없고요.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쓱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서류에 시선을 두었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저는 침대 난간을 손끝으로 붙잡았지요. 유진이 손수건으로 코끝을 훔치며 어깨를 살짝 들썩였습니다. 형님, 저도 참 미안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병원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재산이 안 새나간다고요. 저도 이거 부담스러워요. 유진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 재수 씨,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나와. 서준이 유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어머니 뜻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유진이 뒷걸음질을 치며 최 변호사 뒤로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어머니 뜻이라고. 어머니가 지원이 손잡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기나 해. 재수 씨가 알기나 하냐고. 형, 그만해. 어머니 앞이잖아. 동생 서운이 서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말렸습니다. 시동생 서운이 서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말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보조의자에 주저앉았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우리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법대로 하면 돼. 서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년 내내 그 대소변을 받아낸 손이 지금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말수는 그 소란 속에서도 눈을 뜨지 않았고 산소 마스크 안쪽 입김만 뿌옇게 서렸다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시숙과 함께 아래층에서 담배를 태우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참이었지요.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벤치에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상구 문틈 사이로 유진과 최 변호사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성의예요. 유진이 하얀 봉투 하나를 최 변호사의 안주머니에 슥 밀어 넣었습니다. 박 원장님도 참 이러실 것 없는데. 최 변호사가 안주머니를 툭툭 두드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러다 정신 확 돌아오시면 큰일이잖아요. 서류 뒤집으실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저쪽 병원 원장이랑 얘기 다 끝났습니다. 약 용량 조금만 올리면
정신 흐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최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장은요? 어머니 도장은 확실히 받아놓으신 거예요. 지난달에 어머님 정신 잠깐 흐리셨을 때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손이 떨리셔서 조금 삐뚤긴 한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유진이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이 최고예요. 이건 마무리되면 사례는 확실히 해드릴게요. 저는 숨을 참은 채 벽에 몸을 딱 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두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릴까 겁이 났지요. 발끝을 세워 뒷걸음질로 벤치까지 돌아온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그대로 우그러뜨렸습니다. 식은 커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말순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상을 엎어도 다시 차려드리고 손등을 꼬집혀 피가 나도 웃으며 기저귀를 갈아들인 5년이었지요. 그 5년이 저 두 사람의 계산 몇 줄에 통째로 뒤집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이마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을 감아도 자꾸만 하얗게 부서졌지요. 그 밤 저는 병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미음을 끓여와 숟가락을 제 입에 갖다 대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말수는 다시 집으로 옮겨져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그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을 붙잡고 온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고 싶지 않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 웅크리고 지낸 지 나흘째 되던 아침, 뜻밖의 손님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강지원 씨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대문 앞에는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강지원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만호라고 합니다. 원에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강지원 씨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 원장이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원의 치료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흙 만지고 꽃 심으면서 마음이랑 정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저는 치매나 뇌졸중 앓으시는 어르신들 옆에서 그 일을 오래 해왔고요. 김 원장이 마당 한쪽 시들어가는 화분들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아세요? 화해협회 쪽 지인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농원 반쯤 다 드신걸요.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저 도와주실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김 원장의 낡은 점퍼와 흙 묻은 손끝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돈 받자고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때 흙이 저를 살렸거든요. 김 원장이 옅게 웃으며 명함을 다시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흙 묻은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대문을 활짝 열어 김 원장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 원장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시들어가는 화분들의 흙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이 화분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 손이 부족했네요. 김 원장이 흙을 손바닥에 살짝 덜어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요.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강지원 씨, 어머님 방에 이 흙 한 줌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손에 쥐어드려 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저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흙 갖다 놓으면 던져버리실 거예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던지시면 다시 주워오면 됩니다. 10번 던지시면 10번 주워오시고요. 그 반복이 곧 치료예요. 김 원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마른 라벤더 꽃송이가 소복이 담겨 있었지요. 이 향이 뇌를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어머님 베갯머리에 두시면 잠도 잘 주무실 거예요. 이걸로 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실까요? 달라지는 건 어머님이 아니고 강지원 씨예요. 어머님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흙 만지고 꽃 만지다 보면 강지원 씨 마음이 먼저 살아납니다. 김 원장이 담담히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어머님 방에 들여놓을 화분 몇 개 골라드릴게요. 저 아직 마음이 안 정해졌어요. 천천히 정하세요. 저는 대답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흙 만지러 오는 거니까요. 김 원장이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유리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라벤더 향을 코끝 가까이 대보았지요. 아득하게 마음 한구석이 잠깐 물러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리병을 말순의 베갯머리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조용히 퍼졌지요. 이튿날부터 저는 김 원장이 두고 간 작은 화분들을 안방으로 하나씩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스킨답서스 화분을 침대 옆 협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지요. 어머니, 이거 잎이 참 예뻐요. 오늘부터 어머니 옆에 둘게요. 저는 말순의 성한 손을 살며시 잡아 화분 흙 위에 얹어드렸습니다. 말순이 눈을 번쩍 뜨더니 손을 획 빼며 화분을 밀어버렸습니다. 치워. 흙 만지면 병 올마. 말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흙에서 병 안 올마요, 어머니. 오히려 이 흙이 어머니 몸에 좋대요. 안 좋아. 네가 자꾸 이상한 짓 한다. 말순이 이불자락을 성한 손으로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흙을 조용히 쓸어 담아 다시 화분에 채워 넣었지요. 그리고 화분을 다시 협탁 위에 반드시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말순은 화분을 밀어버렸고 저는 그때마다 흙을 주워 담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가 스킨답서스 잎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데 말순이 성한 손을 슬며시 뻗어왔지요. 이거 뭐냐? 말순이 잎을 손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스킨답서스라고 해요, 어머니. 잘 안 죽어요. 어머니처럼 강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으며 말순의 손을 잡아 잎사귀 위에 살며시 얹어드렸습니다. 말순이 잎사귀 표면을 손끝으로 몇 번 쓸어보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부드럽구먼. 어릴 때 마당에 있던 그거랑 비슷하네. 어머니 어릴 때요. 그거 무슨 나뭇잎이었어요. 몰라. 이름 같은 거 몰라. 그냥 우리 집 마당에 있었어. 말순이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성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며칠 후 저는 김 원장의 조언대로 시어머니 고향인 강원도 산골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만 피는 작은 야생화 한 다발을 어렵게 구해 안방으로 들여놓았지요. 말순이 그 야생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꼬리에 눈물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어머니 고향에서요. 태백 근처 산자락에서 자란대요. 내가 18배 시장통 나올 때 그 산에서 이 꽃 꺾어다 팔았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반도 못 팔았지. 말순이 성한 손으로 꽃대를 살며시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많이 힘드셨죠? 힘든 게 뭐 대수냐? 다들 그렇게 살았지. 말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찍 가시고
어린 동생들 6이 내 치마폭에 매달렸어. 그 꽃 팔아서 쌀 한 대 사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다. 말순이 오랜만에 긴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 내 새끼들한테도 안 한 얘기다. 말순이 성한 손으로 제 손등을 툭 두드렸습니다. 그 손끝이 예전처럼 꼬집던 손끝이 아니라 다독이는 손끝이었지요.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말순의 모진 말 속에 어떤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는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야생화 꽃잎 위로 노랗게 부서지고 있었지요.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매가 처음으로 저에게 부드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칠순 생일이 다가올 무렵 안방 창가에는 크고 작은 화분이 20개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스킨답서스 잎이 창문 반쪽을 덮을 만큼 자라났고 라벤더 화분은 3번이나 새 흙으로 갈아주었지요. 말순은 아침마다 성한 손으로 창가를 툭툭 두드리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물뿌리개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고요. 5년을 쫓기듯 살아온 안방이 언제부턴가 저에게도 편안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순 아침 저는 병원과 상의해 말순을 하루만 농원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서준이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며 흘길을 지나갔지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지원이 농원이야. 어때 예쁘지? 서준이 휠체어 손잡이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지원이 네 밭이냐? 네, 어머니. 저 여기서 꽃 키워요. 오늘은 어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물 다 줘놨어요. 저는 앞장서 걷다가 뒤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밭이 넓구먼. 네 혼자 이걸 다 해. 이 사람들이 도와줘요, 어머니. 저 혼자 절대 못해요. 농원 직원 2명이 옆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지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끝으로 옆에 핀 노란 국화를 가리켰습니다. 저 국화 좀 꺾어봐라. 어머니, 꺾지 말고 그냥 두고 봐요. 여기 앉아서 실컷 보시라고 벤치도 만들어 놨는데. 저는 서준과 함께 말순을 벤치로 옮겨 앉혔습니다. 말순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햇살이 말순의 얼굴에 노랗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크게 들이켰습니다. 흙냄새 좋다. 이게 얼마만이냐? 어머니, 여기 오래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벤치 어머니 자리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둔 들꽃 화관을 말순의 머리에 살며시 얹어드렸지요. 말순이 화관을 손끝으로 만져보더니 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내가 꽃 쓰고 앉았네. 서준아, 네 어미 꽃 쓴 거 웃기지? 안 웃겨요, 어머니. 예뻐요. 서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꽃 화관을 쓴 채 성한 손을 저를 향해 살짝 흔들었지요. 셔터 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솟구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농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말순이 조용히 저와 서준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협탁 아래 서랍을 열더니 색이 바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준이 공책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내 젊었을 때 일기다.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거야. 말순이 손끝으로 공책 표지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어요. 글씨도 삐뚤빼뚤한 사람이 무슨 일기냐 싶지. 그래도 시장통에서 억울한 날이면 밤에 한 줄씩 적었다. 말순이 나지막이 말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네가 그거 좀 읽어봐라.
제가요. 어머니 일기를 저한테요. 서준이는 눈물 많아서 못 읽고 네가 읽어야 내가 편해. 말순이 성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렸지요. 저는 공책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빼곡했지요. 어머니, 여기 첫 장에 쓰신 거요. 오늘도 배가 고팠다. 그래도 살아야지. 이 한 줄이 다예요. 18배 처음 쓴 거야. 그때는 그거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었어. 말순이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기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 돈만 보고 달렸다. 사람 귀한 줄 몰랐어. 그런데 지원아, 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말순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 짐승 같던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꽃 얘기하고 있잖냐. 말순이 성한 손으로 제 뺨을 살짝 감쌌습니다. 말순의 손끝이 따뜻하게 제 볼에 닿았지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무릎 위에 파묻었습니다. 울지 마라. 네 우는 거 보기 싫다. 안 울어요, 어머니. 저 안 울어요. 저는 어깨를 들썩이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준이 곁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옆에 못 있어 드려서. 됐다. 네 대신 지원이가 다 채웠어. 말순이 서준을 향해 성한 손을 뻗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방 안에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만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마음의 문을 연 뒤로 저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서준이 말순의 방에 들러 함께 신문을 읽어드렸고 저는 부엌에서 호박죽을 쑤었지요. 말순이 좋아하는 호박죽을 큼직한 그릇에 담아 내가면 말순은 마다하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지원아, 네 호박죽은 어째 이렇게 달다. 단호박에다 대추 넣고 오래 끓여서 그래요, 어머니. 내가 시장통에서 이 죽 팔았으면 부자 됐겠다.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자시잖아요. 돈으로 부자인 게 무슨 부자냐? 네가 옆에 있는 게 부자지. 말순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저는 개수대 앞에서 그릇을 씻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김 원장과의 협업으로 시작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신 가족들이 하나둘 농원을 찾아왔고 저는 김 원장과 함께 작은 강의도 열게 되었지요. 농원 뒷마당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흙을 만질 수 있도록 나지막한 화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준이 서재에서 나오다 저를 붙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원아, 나 오늘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네가 당신 목숨 살렸다고. 서준이 제 두 손을 자기 손 안에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야. 네가 다 한 거야.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서준이 저를 가만히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지원아, 앞으로는 내가 네 앞에 설게. 어머니한테도, 유진이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네 뒤에 숨는 남편 이제 안 할게. 서준아, 그런 말 지금 안 해도 돼. 아니, 지금 해야 돼. 네가 이제까지 다 견뎌준 거 나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 서준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저는 서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5년의 무게가 그 어깨 위에서 잠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안방에서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 밤 창밖에는 초여름의 밤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치른 지 딱 한 달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5시가 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지요. 문을 살며시 열자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반드시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지요. 저는 무심코 말순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말순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에요. 어머니, 말순은 대답이 없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코끝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준아, 서준아, 이리 와봐. 저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서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안 일어나셔. 서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말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서준아, 병원 불러.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1시간 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주무시는 중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신 것 같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니요. 어제까지 저랑 호박죽 드시고 웃으셨는데요. 서준이 의사의 팔을 붙잡고 말했지요. 진정하세요, 아드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며 침대 발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의 화관을 만들어 드렸던 손끝이, 어제 저녁 호박죽을 떠넣어 드렸던 손끝이 아직 이렇게 따뜻한데요. 장례식장에는 국화 향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복 자락을 몇 번이나 두 손으로 그려지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탓에 몸이 자꾸만 앞으로 쏠렸습니다. 서준이 제 팔꿈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몇 번이고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첫날 저녁이 되어서야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가실 줄이야. 저도 너무 놀랐어요. 유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찍었습니다. 응,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른 조문객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유진은 접객실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산기 앱을 열어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상복을 여미며 지나가다 그 화면을 힐끗 보고 말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10단위, 100단위의 커다란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서준이 그 광경을 뒤늦게 발견하고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수 씨, 지금 뭐해? 아, 아주버님. 이거 그냥 어머니 남기신 거 정리 좀 해보려고요. 유진이 얼른 휴대전화를 뒤집어 무릎 위에 엎어 놓았지요. 장례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니 아직 여기 계셔. 저도 알아요, 아주버님. 그냥 미리 좀 봐두려고 그런 거예요. 당장 그거 집어넣어. 어머니 앞에서 그러지 마. 서준이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삐죽 내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저는 서준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접객실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참아, 서준아. 여기서 소리 나면 안 돼. 지원아,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야. 됐어. 지금은 어머니만 생각해.
저는 서준의 어깨를 몇 번 다독여주고 다시 조문객 앞으로 나섰지요. 사무제가 끝나고 가족들이 시어머니 댁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아 있었지요. 서은과 유진 부부는 소파 한쪽에 나란히 앉았고 서준과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지요. 오늘 어머님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병실에서 이미 들었잖아요. 또 뭘 새삼스럽게요. 유진이 다리를 꼬며 심드렁하게 말했지요. 그때 것은 미리 알려드리는 개념이었고 오늘 이건 정식 낭독입니다. 최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강남 소재 건물 및 그에 딸린 상가 지분 전부는 둘째 며느리 박유진 앞으로 이전한다. 거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지요. 그 외 은행 예금과 주식은 둘째 아들 이서훈, 둘째 며느리 박유진 부부에게 균등 배분한다. 유진이 무릎 위에 얹은 손끝을 조용히 꼼지락거렸습니다. 큰아들 이서준에게는 시어머니 생전 거주하시던 2주택을 남긴다. 저한테는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큰 며느리 강지원에게는 어머님께서 생전 늘 지니시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남긴다. 최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거실 안이 한 번 더 조용해졌지요. 유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그 가방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얼마나 마음 쓰신 유품이면 형님을 주셨겠어요. 유진이 손수건으로 코끝을 살짝 훔치는 척했지요. 5년 수고비로 그 가방이면 됐죠. 형님 손끝 야무지시니까 잘 닦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재수씨,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나와. 서준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그냥 어머니 뜻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요. 변호사님, 그 유언장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어머니가 지원이한테 남기신 말씀이 진짜 그것뿐이에요. 서준이 최 변호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마지막 장을 힐끔 보더니 짧게 헛기침을 했지요. 어머님께서 큰 며느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한 줄 더 있습니다. 뭔데요? 읽으세요. 5년 내내 내 대소변 봤더니 불쌍한 년. 내 남은 짐은 네가 알아서 치워라. 거실 안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귀로 들었는지 눈으로 읽었는지도 모른 채 무릎 위에 얹어놓은 두 손만 내려다보았지요. 유진이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어머니도 참. 마지막까지 형님을 챙기시네요. 짐 치우라니 그것도 형님 몫이래요. 재수씨,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진짜 못 참아. 서준이 유진 앞에 성큼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앉아.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 서은이 서준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렸지요. 동생, 지금 나 말릴 때야. 저 사람이 지금 지원이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형, 일단 앉아. 유언장 다 들어야지. 서은이 서준을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지요. 어디가 지원아. 서준이 제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며시 뿌리쳤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잠깐이면 돼. 저는 현관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안방에서 가져온 그 낡은 가죽 가방이 신발장 옆 바닥에 툭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힐끗 내려다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밀었지요. 가방이 시멘트 바닥 위로 픽 쓰러졌고 녹슨 버클이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녁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 저는 사흘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죽을 끓여 문 앞에 두어도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현관 신발장 옆에는 그 낡은 가죽 가방이 여전히 옆으로 쓰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 때마다 그 가방을 힐끗 보고는 얼른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불쌍한 년이라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준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지원아, 좀 괜찮아진 거야. 응, 좀 자고 나니까 낫네. 뭐라도 먹을래? 내가 죽 다시 데워올게. 서준아, 나 그 가방 좀 열어볼래? 저는 신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지금, 응, 어머니가 마지막에 내 손에 쥐어주신 거잖아. 한 번은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서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가방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탁자 위에 반드시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지요. 녹슨 버클을 손끝으로 잡고 살짝 힘을 주자 딸그락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방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뭐야?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반드시 놓여 있었지요. 서준아, 이거 좀 봐봐. 이거 뭐야? 서준이 봉투를 꺼내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렸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표지의 두꺼운 문서 몇 부와 시어머니의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지요. 이거 강남 건물 서류잖아. 이거 원본이야. 서준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이거 네 이름이야, 지원아. 내 이름. 강남 건물. 지원이 네 앞으로 넘어와 있어. 1년 전 날짜야. 서준이 서류를 저에게 내밀며 목이 메어 말했지요. 저는 서류 위 이름 세 글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나 쓸어보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붉은 도장 밑에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가방 아래쪽에는 서류 봉투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옆으로 치우고 그 아래를 살폈지요. 말라 눌린 꽃잎들이 낡은 손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스킨답서스 잎, 라벤더 꽃송이, 그리고 시어머니 고향에서 구해다 드린 그 노란 야생화 꽃잎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그 옆으로 사진 뭉치 하나가 고무줄에 묶인 채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뭐야? 서준이 사진 뭉치의 고무줄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뿌리개를 든 제 뒷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농원에서 화분을 옮기는 뒷모습, 안방 창가에서 스킨답서스 잎을 닦는 옆모습, 부엌에서 호박죽을 끓이는 뒷모습까지 20장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가 찍으신 거야. 어머니가 언제 이걸 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이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뭉치 아래에는 봉투 하나가 더 놓여 있었지요. 겉면에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원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열어봐, 지원아. 서준이 제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저는 봉투 입구를 손끝으로 뜯어 편지지를 꺼냈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시어머니의 그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지원아, 이 편지 네가 이 가방을 열었을 때는 나는 이미 저 세상에 갔을 게다. 저는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툭 떨어졌지요. 내가 네한테 5년 내내 험한 말만 쏟아놓은 거 안다. 이 늙은이가 왜 그랬는지 네가 오죽 원망스러웠겠냐.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근데 지원아, 내 그 험한 말은 다 연막이었다. 유진이 그 아이 눈이 무서워서 내가 그랬다. 유진이가 왜요? 저는 저도 모르게 편지에 대고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최 변호사한테 돈 찔러주고 내 도장 훔쳐다 가짜 유언장 만든 거, 나 그거 진작에 알았다. 내가 정신이 아주 나간 노인 아니다. 편지의 다음 줄에서 저는 숨을 멈추었지요. 그래서 내가 유진이 눈속임하려고 그 가짜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줬다. 그 뒤로 진짜 서류는 이미 1년 전에 네 이름으로 다 넘겨놨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알고 계셨다고. 지원아, 계속 읽어봐. 서준이 제 어깨를 감싸며 편지지를 다시 저에게 쥐어주었지요. 편지 뒷장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마지막에 니한테 불쌍한 년이라고 한 거 잊지 마라. 그 말이 진짜 내 속마음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지요. 모진 시험이 만나서 청춘 다 바친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흘린 눈물 다 내 죄다. 그래서 불쌍한 년이라고 한 거지. 니를 얕본 게 아니다. 어머니. 저는 편지지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가 니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갔다. 그래서 이 늙은 손으로 편지 이렇게 남긴다. 지원아, 네가 내 진짜 딸이다. 편지의 그 마지막 줄에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지원아, 진정해. 서준이 저를 끌어안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 지키려고 그러셨어. 그 험한 말이 다 나 지키려고 하신 거였어. 저는 서준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었지요. 가방 속 마른 꽃잎이 한 조각 편지지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꽃잎은 제가 시어머니 고향에서 구해다 드린 그 노란 야생화였지요. 말순이 그 야생화 향을 맡으며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던 그날 오후가 이 가방 속에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년.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이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 험한 말 뒤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편지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거실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에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이름을 소리 죽여 불렀어요. 어머니, 저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옆에서 서준이 제 어깨를 몇 번이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서류 몇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낮게 울며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이튿날 아침, 저는 서준과 함께 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 원본과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를 새 변호사 앞에 반드시 펼쳐 놓았지요. 새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강지원 씨, 이거 다 진본입니다.
이미 1년 전에 명예 이전 완전히 끝나 있고요. 그럼 저번에 최 변호사가 낭독한 그 유언장은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서류가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필적이 진짜라면 최 변호사 쪽 서류는 힘을 잃습니다. 새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유진과 최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짜 도장이 찍힌 서류, 시어머니 병실에 들인 약, 최 변호사가 받은 뒷돈까지 모조리 드러났지요. 저는 그 소식을 서준에게 전해 듣고 거실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어머니 진짜 사랑했어요. 그냥 잠깐 눈이 뒤집혔던 거예요. 동서,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형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살 수 있어요.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한 줄만. 동서,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 가방을 주셨는지 지금도 몰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가 걱정돼서 나한테 그 가방을 주신 거야. 동서 손에 그 재산 들어가면 동서가 진짜로 무너질 거 아셨거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뜻을 배신하는 거야. 동서, 벌 받고 다시 시작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위조하고 시어머니 약을 이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최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지요. 유진이 강남 건물을 담보로 미리 빌려 쓴 사채가 수십억이라는 사실도 그때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의사 자격도 잃었고 남편 서운이 그런 유진 곁에서 얼마나 버텨줄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던 날 서준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다 끝났어. 응, 끝났네.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고 가신 거야. 우린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한 것뿐이야. 서준아, 나 그 건물 어떻게 할지 정했어. 저는 계단을 내려서며 서준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떻게 할 건데? 그 건물 월세로 재단 하나 만들려고.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응. 말순원의 치료재단.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 세상에 다시 돌려주려고. 서준이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두 손을 자기 손 안에 꼭 감쌌습니다. 지원아, 그럼 나도 은행 그만둘게. 네 옆에서 재단 같이 할게. 직장은 어떡하고. 직장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 이름 걸린 일인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서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저는 서준의 손을 마주 꼭 잡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나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 건물이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 정면에는 나지막한 유리 장식장이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 때 꽃 화관을 쓰고 환하게 웃던 사진 한 장과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김 원장이 화분 하나를 안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강지원 원장, 이 화분은 개소 기념 선물이야. 김 원장님, 이거 스킨답서스잖아요. 그때 안방에 처음 들여놓았던 그 아이 기억나지? 김 원장이 옅게 웃으며 화분을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때 화분 10번 밀치고 10번 다시 주우셨죠. 그 반복이 이 재단을 만든 거야. 강지원 원장이 그때 안 주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어. 김 원장이 제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 주었지요.
로비 한쪽에서 서준이 어르신 몇 분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서준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지요. 여기가 흙 만지는 데라며. 나도 만져도 되나? 그럼요, 어르신. 저기 뒷마당에 화단 쫙 마련해뒀어요. 원 없이 만지세요. 서준이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로비 뒷문으로 나갔지요. 재단 건물 뒷마당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흙을 만질 수 있도록 넓은 화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단 옆에 서서 흙을 한 줌 손바닥에 덜어 올렸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멀리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새털처럼 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시어머니를 불렀지요. 어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불쌍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당의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요. 저 헛되이 안 써요. 어머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저는 손바닥의 흙을 다시 화단 위에 살며시 뿌렸지요.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마당 저편에서 서준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 몇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단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라벤더 씨앗 봉투를 꺼내 손끝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단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씨앗을 한 알 한 알 흙 위에 놓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 아래 제 손끝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5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상을 엎어도 다시 차려내고 손등을 꼬집혀 피가 나도 웃으며 기저귀를 갈아들인 그 세월 말입니다. 그러나 강지원은 사람을 식물처럼 정성껏 돌보았고 그 정성은 결국 시어머니 김말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냈지요. 불쌍한 년이라던 그 모진 한마디 뒤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조용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제 발밑에 무너져 내렸고 조건 없는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축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정성을 다한 그 시간은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오늘이 언젠가 가장 환한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